애착 수업 2장 의학계 애착에 주목하다. 사례 2. 착하고 유능한 그녀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 30대 중반의 여성 치카씨가 우울감과 대인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녀가 우울과 불안으로 처음 심료내과를 찾는 것은 12년 전으로 당시 20대 초반이었다. 그때 그녀는 약간의 기복은 있었지만 줄곧 우울과 초조, 불안 같은 증상을 느꼈다고 했다. 처음에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복용했고 나중에는 조울증도 의심되어 안정제를 먹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몸은 길장돼 있고 힘을 뺄 수 없었으며 불쾌한 기억이 자꾸 되살아났다. 직장에서도 처음에는 잘 적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인관계가 삐걱거렸고 동료들이 싫어져 몇 번이나 이직을 했다. 최근에는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자신에게서 멀어졌다기보다 자신이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아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는다는 느낌도 들었다. 치카씨의 친구들은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 치카씨를 찾아와 상의할 정도로 그녀를 의지했지만 몇몇 친구는 치카씨가 소개해준 남성과 연애를 하면서 그녀를 외면했다. 그때 치카씨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고 먼저 연락을 끊겠다는 마음으로 문자가 와도 건성으로 답했다. 치카씨는 점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결국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처음 치카씨가 나를 찾아왔을 때 우울감이 심해진 이유를 친한 친구가 연애를 하면서 나를 버렸다는 느낌이 들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다른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몸의 증상과 마음의 문제는 다르다. 치카씨 행동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었다. 회사에서도 상사나 동료, 고객의 마음에 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상대와 매우 끈끈한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모든 사람이 치카씨를 높이 평가해 주지는 않았다. 치카씨의 노력에 상대가 익숙해진 경우도 있고 치카씨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새로운 계획을 내놓아도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친절하게 대할수록 상대가 함부로 행동하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할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다. 치카씨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태도를 보이면 어쩔 줄 몰라 당황했다. 그녀는 업무 분야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일 처리도 확실했지만 자신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전전긍긍했다. 치카씨는 타인을 신뢰하지 않았고 관계에서 안정을 느낄 줄 몰랐으며 모든 일을 끊임없이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했다. 치카씨의 상태를 증상만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 가벼운 우울감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기분 변조형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 불안이나 긴장이 심하고 호흡이 가쁘거나 가슴 두근거림이 잦았다는 점에 주목하면 불안장애 중에서도 공황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감정 기복에 주목하면 양극성 장애를 의심할 수도 있으며 자기 부정이 강하고 버림받는데 과잉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면 가벼운 경계성 인격 장애를 의심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진단은 치카씨의 증상을 일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론된 질병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상을 나열하고 진단하는 방식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치료를 하려면 다양한 증상에 효과가 있는 약을 몇 종류씩 복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으면 다행이지만 병이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한다면 바람직한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 치카씨의 상태를 애착 모델로 살펴보면 어떨까? 치카씨는 상대가 누구건 동료건 상사건 고객이건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눈물겹게 노력한다. 상대의 표정을 민감하게 살펴 자신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한다. 애착 불안이 강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치카씨의 대인관계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상처도 쉽게 받지만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마음에 담아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 일도 마치 어제 당한 일처럼 불쾌한 기억으로 떠올리며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분노하면서 초조해하는가 하면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며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다. 이처럼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실제로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많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지켜주었어야 할 부모인 경우도 많다.
또한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경우도 많다. 상처받은 애착은 어떻게 불안을 감지하는가?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간직하거나 상처받는데 과민한 상태를 해결되지 않은 애착이라고 부른다. 해결되지 않은 애착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는 밝고 온화하고 안정돼 보이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 이성을 잃고 표정까지 달라진다. 마음에 생긴 균열을 계속 끌어안고 사는 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애착은 부모나 상처를 준 사람과 맺은 관계뿐 아니라 다른 대인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사람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거나 상처를 받는데 너무 예민해져서 아무 악의가 없는 사람이나 상황에도 나쁜 감정을 느끼고 과잉 반응을 보여 관계를 망가뜨린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되살리면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나 분노를 현재에 덧씌워 멀쩡한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치카 씨도 해결되지 않은 애착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 어린 시절 수시로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것이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해서 툭하면 화를 냈는데 사소한 실수를 해도 이 멍청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찌검을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서워 늘 가슴을 졸여야 했다. 치카 씨는 학창 시절 발레나 발표의 날 갑작스레 생리를 한 일이 있었다. 가뜩이나 당황스럽고 창피한데 이 사실을 한 아버지는 따뜻하게 달래주기는커녕 미련하게 그런 일도 대비하지 못했냐고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둘렀다. 분명 상대방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도 치카 씨 때문이라며 화를 낼 때도 많았다. 어머니 역시 남편이 두려워 딸을 위로해주지 않고 아버지를 화나게 만든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질책했다. 치카 씨는 억울한 꾸지람을 듣고 존재를 부정당하면서도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절망 속에서 자랐다. 이런 환경 때문에 가정에서 안정을 느낄 수 없었으며 사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 사로잡혔다. 마음에 생긴 균열은 그곳에 손만 닿아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일종의 센서이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과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즉시 마음이 위축되거나 이성을 잃는 등 불안에 빠진다. 실제로 치카 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작은 실수라도 하면 아버지가 알면 또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증상만 개선해서는 나아질 수 없다. 치카 씨처럼 학대를 당하면서 자라진 않았어도 부모의 다툼이나 이혼 및 재혼, 사망, 별거 등을 겪었거나 연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 해결되지 않은 애착 때문에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치카 씨는 버림받는데 지나치게 예민해진 나머지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 쓰며 불안해하고 누군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면 불안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애착은 대인관계에서 안정을 느끼는 밑바탕인데 애착이 불안정하니 불안과 우울이 심해지고 버림받는데 예민해지고 쉽게 상처받다 보니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치카 씨에게 일어난 문제를 증상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접근인지 알 수 있다. 증상만 개선해서는 수십 년이 지나도 같은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애착이 상처를 받으면 심리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불안정한 애착이 내면에 깔려 있으면 만성 우울증, 불안, 정서불안, 자기부정이 나타나고 버림받는데 예민해지며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다. 굳이 다양한 진단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불안정한 애착이라는 근본 문제 하나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정서적 안정의 토대를 이루는 애착에 주목해야 여러 증상에서 눈을 돌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의료계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만약 기분이 가라앉거나 의욕이 생기지 않아 병원을 찾으면 10중 8구 우울증이나 우울한 상태라는 진단을 내리고 항우울제 또는 항불안 작용하는 약물을 처방해 줄 것이다. 그런데 우울한 기분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 진짜 우울증인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의사는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약물을 처방한다. 본래 우울증은 중년기 이후에 생기는 병이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하며 활기차게 생활하던 사람이 중년기를 지내면서 갑자기 활력을 잃고 비관적인 생각만 한다면 우울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0대나 30대에게 우울한 증상이 생겨 일시적으로 치료를 받아도 비슷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우울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우울증 환자에겐 항우울제 복용이 정말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약물 복용으로 자살기도 같은 비극을 막고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문제는 우울증이 아닐 경우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른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점이다.
항우울제보다 훨씬 편리한 항불안제로 증상을 완화시킨다 해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증상이 완전히 나아지지 않는다.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태는 악화된다. 약물 때문에 증상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항불안제에 의존하면서도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아 약물 투여를 중단할 수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태에 처한다. 이런 일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진정한 원인과 필요한 치료는 따로 있는데 핵심에서 벗어난 진단과 치료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환자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나아지더라도 금방 다시 악화된다. 증상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이런 풍조는 정신의학 분야에 특히 만연해 있다. 답답하고 불안한 이유, 잠을 잘 수 없으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아니 질병이라 부르기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훨씬 많다. 어쩌면 학교나 회사에서 힘들거나 기분 나쁜 일을 겪어서 나타난 일시적 증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의학 모델을 참고해 증상만 보고 원인을 진단하는 의사라면 체크리스트를 보고 기계적으로 진단해버린다. 이런 방식으로 양산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우울증이다. 최근에는 ADHD 같은 발달장애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진단과 치료의 관계를 바꾸기. 핵심에서 벗어난 진단과 치료가 만연한 또 한 가지 요인은 진단과 치료의 역전이다. 무슨 말일까? 본래는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이에 근거해 치료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의사가 모든 질병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무슨 진단을 내려도 회복시킬 수 없다. 하지만 의사는 본능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치료할 수 없는 병에도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처치한다.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냐 아니냐에 따라 진단이 내려진다는 뜻이다. 치료의 중심은 약물 투약이다. 효과적인 약이 있는 질병이나 증상이라면 의사는 약을 처방해 증상을 호전시킨다. 그런데 처방할 약이 없는 진단을 내리면 우리는 환자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되게 성실한 의사는 환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나 힘들게 찾아온 환자를 위해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더 많다. 따라서 치료를 하려면 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병이란 진단을 내리거나 질병 자체는 치료할 수 없을지 몰라도 증상만은 약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접근해 약을 처방해야 한다. 결국 의사가 약물 치료에만 관심이 있거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보다 적절한 진단과 근본적인 대처법이 있어도 일단 약물 치료를 전제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유감스럽게도 약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진단하면 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증상만 보고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많은 의사들이 오랜 세월 그렇게 진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의학 모델의 한계도 이런 현실을 강화한다. 환자의 증상을 개선해 병을 치료한다는 인식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올바로 대응할 수 없다. 결국 반드시 필요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의 차이가 벌어지고 약값을 하기는커녕 환자가 약물에 중독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의학 모델을 적용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약물 치료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상당수 항우울제나 수면제는 소위 가짜 약을 투여해도 진짜 약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 실제로 약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둘러싼 판정은 미묘하다. 항우울제의 경우 오히려 가짜 약의 부작용이 적고 진짜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실험 초기의 일시적 반응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약이 효과를 발휘해 진짜 약을 복용한 사람과 가짜 약을 복용한 사람의 치료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다만 가짜 약에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약의 상당 부분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먹었다는 심리적 안도감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를 플라세보 효과라 한다. 이 효과는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와 좋은 관계를 맺을수록 강하다. 결국 약물 치료의 효과는 의료 기술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것이다.